실제 탐구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탐구 설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교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탐구에 대한 경험이 적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교사도 탐구 지도의 경험이 또 역시 적기도 하죠. 그리고 학생들은 적재적소에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피드백을 받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도도 또 시간이나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이 큰 상황도 있죠. 그래서 이 생성 인공지능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은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준다는 점, 그리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준다는 점이 탐구 교육에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사로 따지면 탐구 지도의 부담이 감소될 수 있고 또 학생들에게는 탐구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성취라든지 동기 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탐구를 설계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말하면은 학생들이 인공지능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탐구 설계에 좀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는 챗 GPT나 아니면 제미나이의 API를 활용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 웹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인공지능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답을 알려준다는 거죠. 맞고 틀리고를 둘째 떠나서. 그런데 우리는 탐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탐구에 설계된 결과를 얻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선 목적은 그 탐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가 아니라 그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탐구랑 관련된 역량이 신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탐구를 단순히 그 인공지능이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팅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역할이 무엇이고,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중학생의 자유탐구를 도는 책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학생의 수준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맨 밑에 겁니다. 절대로 실험 가설 또는 실험 과정을 직접적으로 알려줘서는 안 되고 당신이 할 일은 학생이 스스로 사고해서 실험 가설 과정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안내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행을 하면 좋은데 만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면 구글 AI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앱을 작성해주면 이거를 실제로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빌드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제가 좀 전에 이 발표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만들어 부분인데 이와 같이 프롬프팅을 하는 거죠. 탐구 설계를 도와주는 인공지능 앱을 만들고 싶어. 앱은 다른 것이 있으면 좋겠어. 우선 학생들이 자신이 설계한 탐구 설계를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너가 이 탐구 설계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서 잘한 점, 부족한 점을 안내해주고 그 이후에 학생들이 질문을 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질문을 잘 못한 학생이 있으니까 네가 소크라테스 질문법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거꾸로 질문을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질문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학습자에게 거꾸로 교수자가 질문을 해서 학습자가 대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도록 만드는 것들, 그것을 이제 소크라테스 질문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험 가설 또는 실험 과정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말고, 왜 직접적으로 알려주면 학생들한테 탐구 역량, 탈구 설계 역량이 향상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인공지능 너가 할 일은 학생이 스스로 사고해서 실험 설계를 작성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만 놓으면은 이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만들어진 것을 요 앱을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뭐 사용하시는 웹 호스팅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업로드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구글 AR 스튜디오를 그냥 공유해 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구글에 로그인만 하면은 아이디만 있으면 로그인 할 수 있으니까 로그인해서 여기 있는 이 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만들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또 역시 선생님들이 프롬프팅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파일들을 잔뜩 얘가 만들거든요. 이 파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이 파일을 볼 것은 아니라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와 같은 앱의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요거를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이거는 구글 같은 경우니까 제미나이 API를 연동해서 써야 되는 그런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 앱을 그대로 공유해서 사용하게 하면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탐구 주제하고 내용을 여기다가 학생들의 탐구 설계를 적어 놓고 평가하도록 하면은 뭐라고 이제 질문 답변을 주거든요. 여기 웹변에 있는 것처럼 이제 IYPT 문제에서 이 스파게티가 어떤 휘어져 있는 관에다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현상을 이제 탐구하라고 했던 건데 그 설계들을 그 학생이 만든 것들을 가상으로 집어넣었거든요. 그때 잘한 점이 무엇이고 보완할 점 무엇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평가 결과를 주는 이유는 평가 결과가 없어도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질문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도 아는 사람이 질문하지 잘 모르면 질문을 못하니까 대화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시드를 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런 것처럼 학생들의 인공지능이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학생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준비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구나 반말했네요. 뭐 이런 거는 앞에서 프롬프팅 할 때 학생은 몇 살이고 그러니까 몇 학년이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 것도 명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어투로 응답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답변은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답변 한 10줄 가까이 썼는데 이거는 약간 좀 긴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학습 의욕이 좀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변 길게 해주면은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그만 대화가 끊어지는 경우도 나타나곤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탐구 설계를 수행하는 게 제가 이제 계속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비교적 탐구를 수행해 본 경험이 적은 학생들도 한두 번만 수행해 보면은 처음에 할 수 없는 애들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탐구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지능형 과학실 온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인공지능을 포함한 그런 서비스를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같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학교에서도 실제로 수업 시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교육에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는 과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과에서도 다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의 탐구는 우리가 과학 탐구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교과에서도 모르는 것 또는 궁금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알아내는 과정 그게 바로 탐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험을 수행해도 그 결과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돼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험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로 이제 숫자로 되어 있죠. 실험 데이터들은 이런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그 속에서 어떤 통찰력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이 안에서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우선은 첫 번째로 데이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기초 통계 분석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전반적인 계략적인 어떤 그런 경향성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 12, 13, 15, 19라고 하는 5개의 숫자 데이터들을 우리가 얻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뭘 하냐면은, 그렇죠. 당연히 첫 번째로 이걸 통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것들은 바로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 더한 다음에 개수만큼 나눠져서 가장 이 중앙에 해당되는 어떤 값이랑, 중앙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어떤 평균적인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값을 말하는 건데, 중앙값이라는 것도 있어요. 중앙값은 뭐냐면은 5개면은 5개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점, 이게 바로 중앙값이거든요. 그러면 왜 평균을 쓰지 중앙값을 쓰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중앙값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 5번 했는데 한 번 되게 이상하게 튄 값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 19라고 했는데 19가 아니라 100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굉장히 커지겠죠. 한 25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그 100이란 값이 나온 이유가 뭔지는 아직은 밝히지 못했지만, 이 실험의 결과에서 나왔다기보다도 다른 어떤 이상한 뭐라 그럴까요? 이상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거라서 일반적인 값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그 임의대로 데이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상치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중앙값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이상치가 있어도 19를 100이라고 써도 중앙값은 13 그대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앙값은 이상치가 있을 때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중앙값도 이런 기초 통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평균만큼 중요한 게 바로 또 표준 편차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값은 그 대표하는 하나의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표준 편차는 뭐냐면은 그 대표하는 값으로부터 얼만큼 많이 떨어져 있냐 해당되는 게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이야기할 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예를 들면 2개의 집단이 있다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어서 시험을 봤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어느 학 집단이 더 성적이 좋은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내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 평균은 뭐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0.1이 높아요. 그럼 우리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잘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 표준 편차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표준 편차가 아주 작아가지고 뭐 남학생은 표준 편차가 거의 제로라고 할게요. 뭐냐면 남학생은 모두 다 평균이 90이고 여학생은 모두 평균이 90.1이다. 그럼 우리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얘가 표준 편차가 커요. 즉 뭐냐면 남학생은 뭐 80점부터 100점 사이로 왔다 갔다 있고 여학생은 80점부터 100점 사이로 왔다 갔다 있는데, 그 중에 약간의 차이 때문에 평균의 차이가 생겼다. 그렇다고 할 때 두 집단이 다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잘했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평균을 가지고 비교를 하지만 표준 편차까지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서 표준 편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범위는 뭐 최대와 최소의 사이에 해당되는 값인 거고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통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뭔가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거나 데이터를 구하거나 해서 그 결과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각화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시각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 막대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 그래프인데,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보통 비교하는 것이 연속적인 변수가 아닐 때, 그러니까 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변수일 때 이렇게 그리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점도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점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뭐 두 변수 간의 관계에 해당되는 그 값들을 다 이렇게 점으로 찍어 놓게 되면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죠. 이 언뜻 보면은 x축과 y축이 약간 비례하는 형태로 이게 점이 찍혀 있잖아요. 이런 경우처럼 좀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두 변인 사이의 관계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석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이런 선을 이용해서 두 변인 사이에 소위 말해서 인과관계도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는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식을 유도해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플롯 또는 바이올린 플롯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이 있는데 이 박스 플롯 같은 경우는 뭐 자세하게는 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상치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 또 좋은 어떤 시각적인 표현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로 엑셀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는 하는데 이런 엑셀 같은 데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최근에는 이런 시각화를 만들어주는 이런 그 시각화 방법들이 R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R이나 파이썬과 같은 이런 코딩을 잘 못하는 경우에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주는데 내가 어떤 걸 그려달라는지 알려면은 어떤 그래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 시각화 해주는 이 그래프를 만드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시범 같은 경우들을 좀 찾아가지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관계를 분석하고 그런 변인들 사이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관계를 분석하고 집단 간의 비교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보통 실험이라든지 이런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걸 수행하고 이후에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관계에 대한 분석. 관계에 대한 분석은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관 분석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변인 사이에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또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점이 찍혀 있는데 지금 우상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양의 관계, 양의 상관관계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그것이 이 선에 좀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냐, 많이 퍼져 있냐, 그걸 가지고 상관계수로 나타내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인 수식화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예를 들면 얘는 직선 형태니까 ax 더하기 b라는 어떤 예측 모델에 대해서 a와 b의 값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거를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관계 분석의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비교인데 집단 비교는 뭐냐면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년 간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어떤 비교를 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T검정과 분산 분석 두 가지가 있는데 T검정은 두 집단 사이의 비교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저 그룹 A와 그룹 B가 있을 때 언뜻 봐도 B가 일단 평균은 높은데 이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의 수준 오른쪽에 P밸류라고 적혀 있는데 유의 수준 0.05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5% 유의 수준, 그러니까 5%의 오차 범위 내에서 두 개의 집단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T검정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은 세 집단 이상에 있을 때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비교하는 방법을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험을 수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오차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이상한 이런 이상치가 나타났을 때, 그럴 때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균의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균을 구해서 비교해 보면은 이런 이상치 하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라든지 또는 기계적인 어떤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이 측정하는 데 나타나는 오차가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오차가 생겼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해석하는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데이터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수행을 해도 됩니다. 우선 제가 요거는 챗 GPT에서 수행을 한 과정들을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데이터는 뭐냐면은 IIPT 2010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바람이 물 표면을 가로질러 불 때 물결, 즉 파도가 생긴다. 만약 물 표면이 기름층으로 덮여 있다면 그 표면에는 파동이 약해진다. 이 현상을 실험적으로 탐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사는 번역을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 인베스티게이션, 탐구란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탐색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을 했고, 그 데이터를 내가 업로드할게. 우선 뭐라고 했냐면 전처리해줘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데이터들을 업로드를 하면 이 인공지능한테 처음 이야기할 게 뭐냐면 얘를 전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처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실제 분석을 하기 전에 얘가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값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커트 척도로 분석을 했다. 그러면 리커트 척도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통 코딩을 어떻게 하냐면은 5431 숫자로 해주는데, 5431로 입력을 줬으면 모르지만 매우 그렇다 이렇게 그 데이터가 인공지능에게 넘어가게 되면은 얘를 자동으로 5431 값으로 바꿔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겠죠. 뭐 지금은 그런 과정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중에 일부가 빠져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빠져 있을 때 그 빠진 거를 평균값을 집어넣고 계산할 것이냐, 빠져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아예 뺄 것이냐, 그런 어떤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 전철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이렇게 집어넣는데, 제가 여기 집어넣었던 그 데이터들은 아주 완벽한 형태의 데이터를 집어넣기 때문에 사실 전처리가 거의 된 거긴 하는데, 일단 집어넣어 봤더니 여름에서 뭐 불필요한 공백을 제거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이 정수로 되어 있는데 숫자형으로 변환을 시켰고, 그 다음에 결칙이라는 게 빠져 있는지 말하는 겁니다. 근데 결칙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풍속 진폭이 음수면 물리적으로 부적절해서 부적절이 있는지 봤더니 없게 되어 있고요.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봐라 했는데 여긴 데이터 이상치가 2개 있다고 안내를 해주네요. 그 이상치를 포함해서 분석할 것인지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잘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엑셀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수정하잖아요. 그 수정하지 말고 인공지능에게 업로드해서 필요한 어떤 수정 방법을 이야기를 해서 전처리를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수행을 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전처리를 해달라. 요게 이제 첫 번째 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무엇을 분석할 것인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데이터만 줘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 뒤에 후속 과정들을 쫙 지가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뭐냐면은 계략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중에서 1차원 분석부터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원 분석, 2차원 분석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다 분석하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1차원 분석부터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에 대한 이 풍속에 따른 프리퀀시라든지 그다음에 앰플리튜드 즉 진폭에 따른 프리퀀시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과 통계량들의 표본이 몇 개고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고 그래서 1차원 분석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줬고 그 다음에 2차원 분석 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안내를 하곤 합니다. 그럼 이제 2차원 분석을 하라고 할 때 풍속 진폭 관계를 올 유형별로 비교하는 2차원 분석, 여기 EDA라는 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EDA를 해줘 또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분석을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2차원으로 두 변수 풍속과 앰플리튜드 사이의 관계들을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이거 보면은 유막이 없을 때랑 어떤 유막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정성적으로 비교를 해놓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정량 분석을 어떤 거 할까? 올 유형별 선형회귀 기울기 분석과 진폭의 차이 3개니까 아노바 분석을 할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상관 분석, T 검정, 아노바 검정 같은 것들을 수행하면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2개가 나왔으니까 2개를 수행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올 유형별 선형 회귀 기울기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해달라는 거고요. 동일 분석에서 진폭의 평균의 차이를 3개 이상이니까 아노바 분석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회귀 분석을 하라고 했더니 회귀식의 앰플리튜드가 파도의 풍속 U하고 이런 베타 제로, 베타 1의 1차원 형태의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기울기하고 절편값들을 구하고요. 여기 오른쪽에 R 스퀘어 값이 있는데 요거는 1에 가까울수록 이 앞에 있는 1차 함수로 잘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걸 나타내 준 겁니다. 지금 0.5 이상이잖아요. 0.95 이상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귀 기울기의 탐색적 데이터적 해석을 보면은 무막이 없을 때 베타1 즉 기울기잖아요. 앰플리튜드가 속도에 영향을 받는 게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들의 결론을 간략적으로 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 풍속에서 진폭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라고 했던 것도 여기 보면은 올 유형에 따라서 이 F 값이 아노바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인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P-value만 보면 됩니다. P-value가 아까 0.05보다 작냐 이걸 보라고 했는데 10의 만 23승이가 엄청 작잖아요. 지금 뭐냐 하면은 5일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폭의 평균이 진폭이 5일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5일이 없을 때 그다음에 무슨 요일 요일이 달라질 때 이 진폭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서 이 유막의 종류가 파동의 크기 즉 진폭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귀 분석과 아노바 분석을 했을 때 결과들 값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좀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복잡한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가 있는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결과만 보여줬는데 요거를 이제 시각화를 잘 해주기 위한 방법들 예를 들어서 이 아노바 검정을 해주려면은 앞에서 보여줬던 그 박스 플롯 같은 것들을 그려가지고 차이를 시각적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산점도를 그려서 그 회귀식을 거기다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시각적인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면
그러면 훨씬 더 실험의 결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과학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신뢰로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